스마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요,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상호의조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스마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를 연계시켜주는 데이터, 그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과 활용과 폐기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빅데이터도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도 서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숫자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이 숫자는 스티브 잡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보면 우리 스마트 헬스케어와 결코 무관한 인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순간을 보통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있는 이 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한 다음에 행동으로 취하게 되고 그 행동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선택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췌장암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에 그 신장 결석을 위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췌장암이 발견이 되었고요. 의사들이 판단해서 당신은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스티브 잡스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9개월 동안 식이요법과 그 다음에 대체 요법을 진행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암이 좀 퍼져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은 1, 2년 뒤에 재발하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6년을 넘겨서 재발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간 이식술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증세가 나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선택들이 최종적인 상황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혀보셨을 겁니다. 즉 상황을 맞출 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지체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부분을 만약에 빅데이터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에 힘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상황을 배제하려고, 지배하려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헬스케어라는 자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발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들이 커져서 웰빙을 넘어서서 얼마나 잘 늙어가느냐의 웰에이징,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웰다이닝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 우리 건강이라는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조치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적시에, 적소에서 일어나게 하면 그것이 지배와 통제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지만 그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온전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힘들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이걸 하고 싶어 할 때에 부딪히는 인간의 한계라든지 상황의 제약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남자 수천 명을 일본으로 보내서 블루처를 태우라고 한다고요. 그게 결국 실패하자
주위의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 수은을 섭취하다가 수은 정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힘이 있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었고요. 그게 적시에 적소에 일어나게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하지만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는 왕만 가질 수 있었던, 황제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 디바이스와 ICT와 IoT,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터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힘인 정보력, 통찰력, 예지력, 실천력,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니 우리의 그 목적은 웰빙과 웰에이징과 웰다이닝, 넘어서 웰리스에까지 확장되어져서 그 목적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라는 부분 자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이라는 자체를 다 화이트로 다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바르게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스마트라는 것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틸럽스가 처음에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들이 처음에 뭘 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치료 기록들을 봤을 테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해서 데이터로 남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데이터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한 어떤 치료 행위 자체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무용지물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환자들을 진료할 때 분명히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어서 크게 유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병은요, 10,000명 중에서 1명 정도 걸리면 췌장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희박한 그 질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서 연간 1,000명 정도의 췌장암 환자를 우리가 치료한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의 희귀한 그 췌장암에 대한 데이터를 10건 정도 데이터셋을 가지기 위해서는 100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식이나 화학의 발전이 더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망했던 시간 하루 전에 유사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유사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래 100년 걸렸던 시간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마다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100년 걸릴 데이터의 축적 기간이 12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걸 더 많이 확대했을 때는 12초가 걸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자체가 뭐냐 그러면 빅데이터의 세 가지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해 볼 수 있겠죠. IBM의 자료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평생 생성해내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명당 평생 동안 3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다 80년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1분당 7건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데이터는 그냥 온전히 숫자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적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소리 데이터, 많은 형식에 있는 포맷에 있는 데이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브라이어티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빅데이터가 대용량 데이터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발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 대용량 데이터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빅데이터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브라이어티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딩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패턴들이 다시금 반복이 되게 되면 지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데이터를 한 곳에만 생성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을 다니고요. 그 사람이 식습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레스토랑, 저걸 레스토랑을 다닐 수도 있고요. 운동하는 곳도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데이터지만 저장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 봤을 때의 그 데이터들은 통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외부 이슈를 될 때는 그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인지에 대한 식별 정보를 포함해서는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가장 우리나라에서 표현한 것 자체는 주민등록번호죠. 여기 있는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와 여기 있는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연결하면 한 사람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치더라도요.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유사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짧은 시간 가운데 대량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낼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유사한 형태의 사용자들끼리 묶는 것 자체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연관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되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처음에 진료 기록이 인풋 데이터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 그 환자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유사한 환자들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되었고요. 센서를 통해서도 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요즘에 보안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 거기서 필요한 권한으로 마이크, 이미지,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의 접근 권한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의 권한을 만약에 사용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혹은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것이죠. CCTV에 대한 데이터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교통정보, 교통카드를 이용했던 그런 정보들도 다 모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실시간 데이터가 한 번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큰형님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빅브라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우리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한 10만 원 내외로 그다음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팔에 착용해 있으면요, 심박수와 얼마나 활동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운동했는지, 그리고 수면은 잘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고요. 심박수, 그 다음에 운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량,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집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슬리퍼라는 것인데요. 이 압력을 감지함으로 해서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낙상하는 부분들 자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낙상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낙상을 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큰 부상일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감지해서 원하는 원래 입력된 가족이나 의사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안 되게 되면 911에 통과하는 식으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혈당을 체크하는 그런 스마트 기기인데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혈당 기기를 붓고 이렇게 부착시킨 다음에 이렇게 혈액 한 방울로 혈당을 채취해서 혈당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심장에다가 붙여놓은 것인데요. 체온, 심전도, 심박수, 호흡 속도 이런 부분들 자체를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척추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것인데요. 착용하고 있으면 현재 척추가 바른 상태인지 아니면 부분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주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데이터는 모아져서 당신이 어느 순간에 가장 부어져 있는 척추의 어떤 현상을 취하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거나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한테 시켜놓는 건데요. 가끔씩 우리가 아이들이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엎드려졌어요.
이게 심겨놓게 되면 심박수나 이런 산소포화도 체온들을 측정을 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앱으로 경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크인데요. 포크는 얼마나 많이 이 포크를 이용하게 되면 식사할 때 몇 번의 포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음식의 투입 속도는 얼마인지를 측정해 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섭취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섭취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실적에 대한 데이터, 다이어트 계획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언제까지 도달했는지, 얼마만큼 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들이 수집이 되어지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별거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이러한 센서들이나 칩들이 있죠. 센서나 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센서나 칩이나 기기는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태치한다고 해서 부착하는 것, 지금은 먹어서 다시금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전자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 정보를 잘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 정보라고 해서요, 생체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 정보나 건강관리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생활 실생활에 대한 라이프 로그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그와 관련된 기술들도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텐데요. 그런 특별한 분석 없이 그냥 오늘 당시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인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분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IBM입니다. 여러분들 IBM의 왓슨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요. 2006년도부터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해본 이 왓슨에 대한 이야기는 제어퍼디라는 미국의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부분을 기사로 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왓슨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인 그러한 어떤 시스템인데요. 나와서 역대의 우승자들, 76번이나 우승한 사람들을 제치고도 승선을 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IBM은 이 제어퍼디에만 왓슨을 적용하지 않고요. 헬스케어에도 왓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바이스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또 많은 부분에서 계속 데이터의 수집이 일어나고 있다. 즉, 초당 한 1000건 정도의 데이터의 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BM이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런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왓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크게는 기존에 있는 모든 기존 지식을 다 섭렵하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실에서 계속 쌓여지고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왓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만 머물지 않고 또는 여기에서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의라고 일컬리지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섭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 자체를 또 그 자체를 수집해서 분석할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검증되어진 그런 치료법 자체가 바로 1시간 전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시겠냐라고 생각해 볼 텐데 그러한 빠른 역량으로 분석하고
빠른 역량으로 그 사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어떤 의료 진료 기록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랬구나 라는 분석하는 데 치료를 했다면 저희 시스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예전에 폐부적인 어떤 분석을 넘어서서 예방적인 분석까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왓슨에서 주장하기로는 미숙아가 태어나기 24시간 전에 미숙아가 태어날지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무엇을 갖다가 잘해라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르냐라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적으로 수집되어진 데이터들이 실시간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런 결과들을 제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데이터와 문헌들을 이용해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처방이나 진단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왓슨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숫자적으로 되지 않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구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를 갖다가 추출해내는 그런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우리는 텍스트 마이닝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임상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에서요. 왓슨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봐서는 쉽게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나이 42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에 보시면 원래 주가 피었던 단계를 한갑으로 줄였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기는 흡연자라는 얘기가 없지만 흡연자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로 우리가 추출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자연 수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그 반복되어진 패턴 자체를 도출해내고 다시금 패턴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시식으로 부서져서 제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왓슨에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냅니다. 이 왓슨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환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데이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얼마나 그 의료에 대한 비용도 책정되어진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분석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림 예측에 관련된 것들, 그러면 제안에 관련된 것들,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들이 다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들에 있어서 유사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을 하고 할 텐데 그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들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그 유사한 데이터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추출해낸다면 그 자체가 이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 환자에 대한 유사성 분석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당신이 어느 클러스터, 유사한 군집에 속하는지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당신의 어떤 병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시각화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금 현장으로 제공이 되어지는데요. 언제 그 사람에 대해서 헬스케어를 해야 될지, 그런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문헌에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사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원래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유사한 형태를 나눠봤더니 K 개 정도의 유사한 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다고 봅시다. 즉 뭐냐 그러면 우리 인구가 있는데 환자 인구를 갖다가 한 1000개의 그룹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즉 이 1000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거기서 통일하게 일하는 또는 유사하게 일하는 패턴들 그리고 일의 그 질병의 진행 방향들 그리고
가장 최적화되어진 진료에 대한 어떤 진료 방법들, 그 다음에 가장 개인화되어져 있는 맞춤형으로 되어진 처방, 조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우리가 미리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요. 이 환자가 이 KBH 집단 중에서 어디에 가장 유사한지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사성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두 번째 그룹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데이터는 굉장히 적지만 이 두 번째 사람들의 그룹에서 도출되어진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최적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왓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사성 분석의 어떤 레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병의 진행 방향 자체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케어 플로우 시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 이게 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큰 흐름이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면 현재 이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 단계에 갈 것이니 예방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5가지 기준인데요. Asymmetric, bold, color, diameter, 그 다음에 evolution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왓슨에서는 이걸 컴퓨터한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CT 촬영한 100장이나 80장 정도의 CT 촬영물을 제공을 하면 이 컴퓨터가 분류를 해내게 되는데요. 그 분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IBM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진단의 정확도는 90% 이상을 넘어섰고요. 그것은 전문가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를 해내기 위해서는요, 3분 정도 약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전문가들은 보통 약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진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겠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만들어져 있는 모델 자체로 적용하게 되면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의도됐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빅데이터의 여러 기술을 통해서 지금 있는 정보에서 모델링을 다시 좀 업데이트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집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ICT나 IoT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전달이 되어지며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촉진을 시켜서 그 행동을 그 행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현재 어떤 그 방법론이나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가지고자 했던 정보력과 통찰력과 예시력, 실천력과 지속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목표에 세웠던 웰빙이나 웰에이징, 웰다이닝까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 헬스케어 그렇게 좋은데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차 사람들이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치가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 의료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래 사는 것, 그렇죠? 이런 부분 자체가 점차 부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우리가 결론을 도달할 수 있고요. 혹시 이 숫자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죽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우리의 욕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는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치료 중심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예방과 관리하는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통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병원을 위한 시스템에서 현재는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인까지도
포괄해낼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헬스케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 자체에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한번 써보시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스마트 헬스케어는 굉장히 좋으니까 쓰겠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이런데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쓰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췌장암에 대해서 보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당뇨에 대한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에 있는 디바이스 기기를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테고 그 데이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스티브 잡스가 아마 그때 의뢰했던 의료진들이 굉장히 우수한 의료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왓슨의 도움을 받다가 받았다면 더 좋은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데이터들이 다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그러면요. 그런 곳곳에 산지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디 한 곳으로 통합되어진다 그러면 온전한 여러분들의 디지털 아바타가 생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디지털 아바타에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케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요즘에 유전자 지도들을 이제 한 120만 정도면 그걸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 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후손에까지 그 사람들의 기능유선은 얼마고 그 사람들의 생명 언제 걸리면 어떤 병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디지털 락인 효과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구글의 잊혀질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길이 있긴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나 스마트 헬스케어가 수반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로서 이러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법과 제도라는 부분 자체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데이터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수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그 제도와 법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한 번 유출되어지면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왓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곳곳에서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석할 때는 이 사람을 익명화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들을 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공유하거나 전달할 경우에서는 아예 식별되는 정보를 다 제거하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각과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동지어서 유용화시키거나 사람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로 우리가 원래 형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AOL이라는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6년도에 자기들의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사용했던 검색 키워드 2천만 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이름은 익명화시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부여를 했죠. 그래서 어떤 1번 사용자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제공되자마자 3개월 만에 이 넘버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네티즌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름과 나이와 그 다음에 어떤 검색을 했는지 또 취미가 무엇인지가 다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정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홈플러스 굉장히 유명하죠.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상되어졌던 최고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여러분들의 자,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른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면요. 데이터는 유용한데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꼭 그 데이터를 갖다 전부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부분에서 임꺽정으로 바꿔서 하고요. 그 다음에 35세를 이러한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한 학교의 물리학과 학생들의 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물리학과 학생들의 전체적인 데이터만 필요하다고 하면 총계 처리를 해서 즉 합은 얼마고 평균은 얼마다라고 해서 그 집단에 있는 대략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범주화하는 것이죠. 나이가 35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대이냐 40대이냐가 중요하다. 또는 이 사람의 성별 자체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원래 1명이었는데 만약에 1000명, 2000명을 해서 이 사람을 감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를 하는 거죠. 굳이 이 이름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고요. 삭제하고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스킹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별표를 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 식별 요소에 대한 방법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사용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암호화죠. 그래서 이 암호화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암호화 처리되어 있다가 필요한 곳에서 복호화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 어떤 스트럭처인데요. 회사가 있고요. 회사에도 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제공하기가 그렇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3자한테 자기들의 알고리즘을 제공하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이 회사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즉 경쟁력이죠. 그런 기밀 자체가 암호화에서 제공되어지고요. 이 클라이언트 데이터도 암호화에서 제공되어집니다. 여기서 복화가 일어나서 결과가 도출되어지고 그 결과 자체도 완전하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암호화되어져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넘어간 다음에 이 스마트폰 내에서 다시금 전체적으로 복화되어지고 복화되어진 것이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각의 어떤 그 권력 자체를, 권한 자체를 분산시켜서 그러한 유출되는 리스크를 막는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에 의한 또 암호화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적소에 있을 때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위치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오늘 저녁 때 어디 지역에 있느냐, 뭐 어디에서 유흥지역에 있으면 거기서 술을 마셨을 테고, 어디 관광지에 있으면 관광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이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꼭 방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장소에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에 대한 신원이 밝혀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사무실인데 여기는 앨리스의 사무실이고요.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앨리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룸에 복도에 센서가 다 있습니다. 수집을 하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앨리스는 나와서 복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7번 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센서가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범죄자를 우리가 추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또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식별되지 않은 정도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총계로 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K-어너머티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 익명화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K를 7로
주게 되면 그 사람이 포함해서 6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다른 6명과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의 익명화의 수준을 우리는 K를 7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 비식별화 부분, 그 다음에 암호화 부분, 이렇게 총리처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식별화가 되어지면, 비식별화가 되어지면 사실 제게 식별화 되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되어지면 복화되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티브 잡스처럼 일에 치중하고 있다가 자기의 건강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항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장 실적에 대한 제안을 해낼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